기초관의 임상 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서 구조하고 몇 가지 질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소화기의 구조인데요. 우선 첫 번째 어디서 시작했냐면 우리는 소화기관이 구강에서부터 구강의 저작 운동부터 시작하죠. 저작 운동부터 시작하는데 이 저작 운동에서는 연동 운동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죠? 침이 있습니다. 침이 있어서 침 안에서 우리가 푸티알린이라는 소화 효소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침이 생성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이면 이하선이 보이고요. 여기 이하선이 보이고 그리고 설하선과 악하선에 의해 세 가지 선에 의해서 우리가 침이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하고 음식물하고 섞이면서 저작 운동에 의해서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식도에서는 첫 번째로 연동 운동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동 운동. 우리가 이 연동 운동이 식도에서는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밑으로 내려나는 그냥 음식물을 내려주는 그런 연동운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첫 번째 보이는 거 여기 위고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면요. 소화효소가 덱스트린하고 그리고 염산하고 그 다음에 펩신이 생깁니다. 이 덱스트린은 염산이나 펩신을 만들게 하는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펩신은 단백질의 분해 요소이고 염산은 우리 그쪽에서 산을 유지하는 음식물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더 잘게 부수고 그리고 어디로 갈 수 있도록 12지장으로 갈 수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 12지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게 공장 이쪽으로 쭉 넘어와서 이쪽에서 회장, 그 다음에 이쪽에 시작하는 게 맹장이 있습니다. 여기 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행결장, 그 다음에 여기 회행결장, 여기가 하행결장이 있고, 여기 조금 S자, S상결장, 그리고 여기가 직장이 있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간이 있죠? 예, 간에서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여기 담낭이 있고요. 간에서는 담즙을 발생해서 담낭에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담낭이 있고 그 옆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게 췌장입니다. 췌장에서도 우리 소화효소, 아밀라이자라든지 리파아자라든지 트립신 같은 소화효소가 나타나서 어디로 보내니까 12지장으로 해서 모든 음식물이 12지장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는 음식물을 더 잘게 소화효소가 나타나지 않고 더 잘게 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 12장, 소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모든 음식물이 거기서 흡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렙신이라든지 인바르타제, 말타제, 락타제 같은 그 외에도 췌장에서 보내는 아까 아멜라제, 트립신, 리파제 같은 것까지 받아서 모든 음식물이 거기서 흡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동 운동이 나타나면서 이쪽에서 소화 흡수를 일으키는 분절 운동도 일어난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연동과 분절 운동이 생긴다. 네. 이 연동 운동은 식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저쪽에 있는 직장까지 시킨다고 봅니다. 오로지 분절 운동은 어디에서만? 소장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대장으로 모든 음식물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노폐물이라든지 물 같은 것은 대장으로 보내서 맹장, 결장, 직장을 통한 또 물이 다시 재흡수되는 그리고 그러면서 변은 더 딱딱하게 되고 그래서 항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화기계 구조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능을 보시면 우리가 소화 작용에 이런 게 있죠. 아까 무슨 소화 효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 흡수 작용하고 분비 기능하고 운동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소화가 우리 음식물이 흡수되고 그러니까 연동 운동, 분동 운동에 의해서 운동 기능에 의해서 직장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분비 기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타제, 인바르타제 이런 것을 각 기관에서 분비하는 효소들에 의해서
소화 효소에들에서 다 음식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음식물이 소화해서 소화기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기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기계, 우리가 질환을 이제 배울 건데, 이 소화기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이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될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식욕 감퇴라든지 아니면 소화 불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구토라든지 오심이 나타나고 먼저 구토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산이 계속 많이 위에 염증이나 있다든지 과산증이나 같은 속이 쓰린다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장에 문제 있어서 변비 같은 거 또는 문제가 있어서 설사 같은 거, 이게 소화기계 특이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화기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의 몇 가지 특이적 증상, 특이적 증상이라는 건 계속 나온다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면 다른 질환과 했을 때 다른 질환에서 보통 이런 질환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소화 기능에서는 소화작용, 그다음 흡수작용, 분비 기능, 운동 기능이 일어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화기가 관련 질환인데, 이제 첫 번째로 구강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암. 그래서 구강암이라는 것은 원인은 보통 입안의 혀라든지 밑바닥이라든지 볼 점막, 잇몸, 입천장, 입술, 턱벽 등이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보통 원인은 흡연이라든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흡연이 구강암의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또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과도하게 하면 그게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 또는 음주, 그 다음 방사선이라든지 자외선 같은 거, 그리고 식습관과 영양, 결핍 같은 것이 원인이 돼서 구강의 암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증상에서 보면은 입안에 궤양이라든지 입안에 병변, 뭐가 났는데 계속 낫지 않고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혀라든지 볼 점막에 입천장, 입술 등이 발생하는 궤양이 3주 정도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강 내 점막에 지워지지 않는 백색 병수가 있거나 입안에 불구슬한 반점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입안의 궤양이나 입안의 병변. 그 다음에 혀나 입안의 통증, 입안의 혹 같은 것이 자주 발생하는지, 초기에 암에 비해서 진행 암에서는 많고 암 조직에서 염증이 심하면 2차적으로 동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이를 뽑은 후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잇몸 질환인 경우가 많지만, 이럴 때 이가 심하게 흔들리면 잇몸에 발생한 암에 의해서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뽑으면 대부분 2주 정도 아물지만 한 달 이상이 그 뽑은 자리가 계속 아물지 않고 그런다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며 시기를 보면은, 간호를 보면은 일단은 시기 관리, 아까 원인이 시기라고 했으니까 구강 통증이라든지 섭취와 삼킨 곤란으로 인해서 영양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음식을 자주 먹게 하고, 그리고 입안에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강 간호 정확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침이 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구강 건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무가당 껌을 씻거나 사탕 같은 것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찬물로 자주 입안을 헹구고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강암 수술을 하고 장암이 돌아오면은 위관 영양을 실시해야 됩니다. 위관 영양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관 영양 실시할 때는 항상 음식물 주기 전에 음식물이 있는 위치가 적절한지, 내용물이 정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있겠죠. 그리고 뭐가 문제냐, 의사소통. 이때 구강 쪽으로 크게 수술했을 테니까 의사소통 같은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기관 절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관 절개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의사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한테 의사소통이 가능한 메모장이라든지 제스처 같은 것을 서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뭐 아까 위관영양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위관영양 할 때는 앉아서 예, 우리가 똑같이 식사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것처럼 앉아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침상 머리를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위관이 세거나 영양이 역류될 수 있으니까 혹시 역류되지 않는지 그거 역류되는 것은 비위관에 있는 그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관영양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강간호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강간호 같은 거 자주 청결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 위관영양 하고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유가 중요합니다. 아이유 꼭 아이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구강암에 대한 그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해부학적 기능 이상에 있어서 식습관이라든지 비만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갑자기 또는 점차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가슴 쓰림, 속 쓰림이겠죠. 예, 삼킨 곤란, 산의 역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산이 계속 식도 위로 올라오는 게 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니까 내가 기관지 쪽에 문제인가 해서 뭐 기관지 쪽으로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상을 알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약간 뭐랄까 역류성 식도니까 약간 위하고 식도가 있는 게 조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침과 재채기 같은 호흡기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은 전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움직이는 자결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태가 심하면 통증이 등과 목과 턱 쪽으로 방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증은 식후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치료 및 간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비만이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그런 거에 식사 생활 방식을 개선하면 좋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든지 식사할 때 반듯하게 그리고 식후에 눕지 않도록 하고 취침 전에 2시간 이내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식이요법으로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낮추는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 같은 그리고 커피, 초콜릿 같은 것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요.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도 점막을 직접 자극하는 산과일 주스 같은 거라든지 토마토 같은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아까 반드시 앉아서 먹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비만인 경우는 체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예,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식사를 소량씩 자주 그 다음에 지방질에 대한 음식, 카페인이나 너무 짜거나 짠 음식, 양념이 가벼운 음식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예방해서 힘주면서 약간 복압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지난 시간에 5문제 풀었었는데 이번은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에 봤던 국가고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번을 보시면 정상 호흡에서 헛기 시 사용하는 주 호흡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등에 광배근이 어디에 있냐면 등의 아랫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흉근은 상체 운동에서 관여하는 삼각형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모근은 우리가 너무 알고 있죠. 여기에 두개골 후두골에서 시작해서 등의 흉추에 있는 삼각형 근육이고 그 다음 소흉근은 대흉근하고 삼각근에 벗겨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것이 소흉근입니다. 네. 그리고 외늑강근 우리 정상 호흡기
흑깃이 사용하는 주 호흡근은 우리 호흡근에 사용하는 것은 늑강근과 횡격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늑강근에는 내늑강근과 외늑강근이 있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외늑강근인 답이 이게 되겠네요. 그죠? 외늑강근. 네. 이게 호흡권에 사용하는 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핀 투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라고 됐네요. 우리 몰핀은 마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호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체온, 뭐 호흡수라고 했는데 답은 호흡수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호흡에는 우리 뇌에서 어느 부분에 담당하고 있죠? 연수죠. 연수. 그 다음에 그러면 체온은 시상하고, 네. 그래서 몰핀이나 데메르 같은 마약 성분을 줄 때는 호흡을 낮추기 때문에 항상 주기 전에 호흡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10회 이하거나 그러면은 약을 주지 말고 보고를 해야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은 이와 반대로 호흡수를 증가시키는 약물이 뭐가 있냐면, 이와 반대로 카페인이라든지 아트로핀 같은 약물은, 아트로핀 이런 약물은 호흡수를 자극해서 빠르고 얕은 호흡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혈압은 우리 분들이 뭐 다 알고 있고, 혈압을 잴 때는 어떻게 심장하고 팔의 위치가 같도록 해야 된다. 맥압은 수축기압과 이항기압을 뺀 것이 맥압이고요. 예. 그러면 맥압수를 맥박수를 감소시키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이게 뭐냐면 뭘까요? 디곡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디곡신이라는 약물은 이거는 항상 같이 알아두시는 게, 이 디곡신 약물은 맥박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호흡수를 떨어뜨리는 것은 몰핀이나 데메리이고,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것은 디곡신이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에 보시면 위장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투여 금지해야 하는 약물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보시면 코데인 같은 것은 아편제제이고 통증 완화나 기침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요. 아스피린 여기 그죠? 위장출혈 가능성. 아스피린은 위점막을 더 깎게 되기 때문에 절대 중요합니다. 아스피린. 네. 그 다음에 니페디핀은 혈압 강화제로 칼슘 찾아내러 볼 수 있고요. 혈압약이에요. 그리고 겐타마이신 같은 경우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부작용은 청각을 상실한다든지 심장 쪽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요.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이것은 제산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에 보시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갑상선, 요오드죠. 요오드는 티록신을 분비하는 거에 하나의 역할이 있다니까.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분비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고, 그리고 적게 분비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겠죠. 요오드가 많은 것은 음식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렇죠. 예. 다시마라든지 해조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예. 철이 부족하면 철분 결핍성 비뇨.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골다공증. 그래서 칼슘 흡수, 우유하고 비타민 D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염소 같은 것은, 염소나 마그네슘 같은 우리 체액을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독증이 있는 신부전증 환자에게 권장되는 식이는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도증 같은 것은 뭡니까? 신장 기능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돼야 할 노폐물이 우리 몸에 축적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각 기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갖다가 더 많은 노폐물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저단백식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치아 우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치아 우식증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입안에 남아있는 뭐 당분이 산에 의해서 산이 이 치아의 범랑질이죠. 범랑질이라는 상아질 같은 것에 공격하면서 치아 우식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범랑질보다 상하질에서, 네, 범랑질보다는 상해질에서 한번 노출이 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요.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라 치아 표면은 무기질이 침착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었죠. 아까 음식물이 남아있는 당분 같은 거, 당분은 보통 우리가 치아에 가장 나쁜 것은 설탕이나 메가당, 엿당, 엿이나 전분 같은 달달한 거죠. 그것이 산으로 분비되면서 이것을 상아질이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범랑질, 그 다음에 상아질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상아질에 충치가 먹고 나서 범랑질이 충치가 먹고 나서 상아질에 노출되면 상아질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치아 오식증이 치아 조직이 파괴되어 재생할 수 있다? 아니죠. 치아 조직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치료가 안 되죠. 그 전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재생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치원이 퇴축이 심해지면 치아 오식증 발생률이 아니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치아 오식증 꼭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333 요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결해서 풀어보고, 그리고 소화기의 질환도 몇 가지 더 질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